굉장히 자전거를 오래 탔던 라이더들이나 혹은 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코치들 사이에서도 좀 브레이크 레버 각도를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각도가 몇 도가 적당하다, 그냥 이런 그 세팅을 정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고요. 브레이크 레버 각도의 세팅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팔에 하박과 이 손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다음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훨씬 매끄럽게 동작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충격을 받아낼 때도 훨씬 무리가 가지 않게 잘 받아낼 수 있는 각도가 이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지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이 손의 각도에 따라서 이 하박의 각도까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말은 이제 손의 각도에 따라서 팔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어깨도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깨가 따라온다는 얘기는 척추를 통해서 연결된 골반까지 같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생긴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주행 스타일이나 어떤 펌핑이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공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이 위에서 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오고 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는 브레이크 레버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여기에서 브레이크 레버가 세워지거나 혹은 눕혀지는 거에 따라서 이 어깨 선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골반까지 같이 따라오면서 그에 맞는 주행 포지션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세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앞뒤 거리는 짧아지면서 이런 좁고 높은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브레이크 레버를 이렇게 눕혀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핸들바나 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면서 룸의 크기를 결정했다면, 이 브레이크 레버의 각도는 이제 룸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팽이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팽이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를 눕혀서 세팅을 하게 되면 낮고 넓게 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행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레버를 세워서 세팅을 하게 되면 좀 더 액티브한 상하 움직임이 더 많은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게 중심도 실제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항상 자전거의 프레임이 내 몸에 딱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핸들바와 뭐 스템 이런 걸로 세팅을 잡을 수 있는 것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이 리치가 더 짧게 나온 프레임을 부득이하게 선택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뒤까지 룸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뒤로 빠지게 되면 하중이 지나치게 뒤로 쏠리면서 앞이 너무 가벼워지게 되고, 그러면 앞쪽 그립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리치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앞쪽에서 타게 됐을 때 하중이 반대로 앞쪽에만 지나치게 쏠리기 때문에 뒤쪽에 그립이나 이런 코너링 벡터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차원으로서도 브레이크 레버 세팅으로 잡아주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좀 휠과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먼저 이 휠과 타이어,
자전거 세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노면에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진동을 1차적으로 받아주는 게 타이어와 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브레이크, 뭐 기타 다른 세팅들, 뭐 구동계라든지 이런 다른 컴포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가 되겠다. 일단 타이어 패턴을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면 세로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잡혀 있는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가로로 패턴이 잡혀 있는 타이어도 있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패턴들의 모델을 제 말씀을 드리면 뭐 DHF나 아니면 아세가이 같은 맥시스 기준입니다. 그런 타이어들이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가로 패턴으로 되어 있는 타이어들은 뭐 DHR2, 뭐 하이롤러, 혹은 어그레서나 뭐 디섹터, 뭐 이런 타이어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통 세로 패턴은 앞 타이어에 쓰고 가로 패턴은 뒷 타이어에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타이어의 그립을 정의할 때 수직 방향 그립과 측 방향 그립이 있습니다. 세로 방향의 그립과 가로 방향의 그립, 이 두 개의 합은 어디까지나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타이어는 패턴을 제조사에서 제작을 할 때 이 가로 방향 그립과 세로 방향 그립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용도에 맞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 방향 패턴들, 앞 타이어에 사용되는 이런 패턴들은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 그립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측 방향, 가로 방향 그립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 이쪽 방향이 면적이 훨씬 더 넓잖아요. 이쪽으로 갖는 면적보다. 그래서 세로 방향은 측 방향 그립이 훨씬 더 강하고, 반대로 가로 패턴의 경우에는 수직 방향 그립은 강하고 가로 방향 그립은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우리가 MTB를 주행을 할 때, 산악에서 주행을 할 때 앞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미끄러뜨리지 않습니다. 앞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자전거를 몰아붙였을 때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가 같이 미끄러지는 경우, 투일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앞 타이어가 미끄러진다는 것은 컨트롤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 타이어는 항상 지면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수직 방향 그립보다 측 방향 그립을 더 우선시하는 세팅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뒷 타이어의 경우, 뒷 타이어는 첫 번째로 페달링을 해야 됩니다. 페달링을 하려면, 페달링을 해서 산악 지형을 적절하게 잘 올라갈 수 있으려면 수직 방향, 우리가 힘 전달할 때 회전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방향 그립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뒷 타이어는 제동식, 강하게 제동을 걸었을 때 앞 타이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동력이 떨어집니다. 접지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제동력 확보를 위해 뒷 타이어는 가로 패턴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앞 타이어와는 반대로 뒷 타이어는 인위적으로 날리기도 하고, 코너링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였을 때 앞 타이어 그립은 살아있지만 뒷 타이어 그립은 터져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드코어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측방향 그립이 수직 방향 그립보다 우선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 패턴 타이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림의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림 테이프가 이렇게 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림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쪽이 이제 비드, 그리고 패턴이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보통 이제 휠을 선택을 하실 때 대부분 림의 내구성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림의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거는 이 림의 내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림의 내폭과 타이어의 전체 폭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림 내폭을 작게 쓰는, 요즘에는 잘 없는데 예전에는 뭐 21mm 정도까지도 썼었고 간혹가다 19mm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25에서 30mm 안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좀 넓은 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35mm까지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사실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극단적인 림폭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림폭에 따라서 타이어의 그립이 달라지거든요. 그 그립의 특성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2.4인치 타이어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다시 림폭이 좁고 림폭이 넓은 림이 이렇게 있으면, 림폭이 좁은 림은 원형에 가깝게 퍼지게 됩니다. 반대로 림폭이 넓어지게 되면 이 사이드월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트레드의 위치는 이 림폭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어의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림폭이 좁게 됐을 때는 타이어의 트레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림폭이 넓어지는 경우에는 트레드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코너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면과 이런 각도로 만나겠죠. 자, 여기서부터 좀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눕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측면을 지면과 만나게 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림폭이 좁은 휠의 경우에는 타이어의 트레드가, 이 부분은 이제 사이드 노브라고 하죠. 우리 타이어 양쪽 끝에 날개 형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사이드 노브가 지면과 만나는 면적이 커집니다. 반대로 림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 트레드가 가운데로 모이면서 지면과 사이드 노브가 만나는 면적은 좁아지고, 반면에 사이드 월이 닿는 면적이 커지죠. 그런데 사이드 월은 어떻죠? 트레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매끈한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을 할 때 림폭을 지나치게 넓은 걸 선택하면 사이드 월로 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넓은 림을 썼을 경우에는 이 접촉면이 적어져서 측면으로 받는 그 그립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림폭이 좁은 게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우리가 주사기를 생각을 해보면 얇은 주사기가 있고요, 두꺼운 주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막혀 있어요. 똑같이 막혀 있고 여기 공기가 동일한 압력으로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누르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얘를 누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같은 힘으로 가해졌을 때 얘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얘는 조금만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면적, 그러니까 압력은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데 면적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체가 받는 힘이 더 큰 겁니다. 반대로 좁은 주사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압력 자체는 같지만 힘을 받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체 힘의 총량이 작아지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이 림의 내폭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림은 쉽게 타이어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도. 반대로 림 폭이 커지면 들어오기가 많이 힘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충격에 대한 저항성, 그러니까 뭐 드랍을 뛴다든지, 점프는 아닙니다. 점프는 의외로 휠이나 아니면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몸에 오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가 드랍을 뛸 때, 드랍도 그냥 경사면에 착지하는 게 아니라 평지에 착지할 때, 혹은 싱글에서 나무뿌리나 아니면 돌뿌리가 많은 구간을 고속으로 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타이어가 압축되는 이 거리는 상대적으로 좁은 림폭이 넓은 림폭보다 더 크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 림이 찍힐 가능성이 좁은 림이 훨씬 크다는 거겠죠. 이거는 실제로 살짝 체감이 됩니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림을 선택을 할 때 앞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받는 양이 크지 않습니다. 펌핑 할 때도 거의 대부분 뒷바퀴로만 펌핑을 받고요. 그리고 드랍을 뛰거나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테크니컬에서 빠르게 치고 넘어갈 때도 앞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가볍게 타다당 치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하가 걸리지 않죠. 그러면서도 코너링 할 때 그립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측방향 그립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앞타이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쪽 림은 좁은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반대로 리어 휠은 이제 큰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측방향 그립보다는 이제 수직방향 그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리어 휠은 상대적으로 넓은 림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안정적인 라이딩에 도움이 되는 세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서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인서트 보통은 쿠시코어를 많이 쓰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타누스도 꽤 많이 쓰죠. 인서트를 선택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이 큰 충격 혹은 날카로운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림과 타이어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찍히는 거를 방지하고 림을 보호하고 펑크를 방지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인서트를 사용함으로써 일단 튜브리스 타이어 기준으로 이 비드와의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왜냐면 인서트가 타이어 내부에서 비드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림과 비드의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인서트 자체의 부피가 타이어 내벽과 닿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모양을 같이 잡아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강한 코너링에서 강하게 뒷바퀴를 박아 넣어가지고 그립을 펌핑을 극대화해서 사용을 할 경우 이 비드의 결합력을 얘가 극대화 시켜주기 때문에 측방향에서 코너링으로 강하게 집어 넣었을 때 비드가 벗겨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저압 세팅을 했을 때는 측방향 힘을 강하게 받았을 때 타이어의 형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말린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립과 주행 안정성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타이어가 말리는 느낌이 그 유막 위를 옆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템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리듬감을 가지고 펌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산악 트레일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코너링을 하나 집어넣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템포를 전체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서트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서트를 사용하고 20psi 혹은 뭐 제 지인의 경우에는 18psi까지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공기압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했음에도 이 정도면 그냥 튜브리스 타이어의 경우에는 그냥 코너링 한번 넣으면 바로 그냥 타이어 벗겨져 버리거든요. 인서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저압 세팅에서도 타이어가 형상을 유지하고 하중을 지지해주고 타이어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장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접지력을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라이더라면 인서트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셨을 내용인데, 자, 우리가 카본 휠 하잖아요. 카본 휠이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압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고가이고 훨씬 더 인기가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라이더들한테 카본 휠이 그래서 왜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 관점에서는 제 주관입니다. 제 주관에서는 사실 이 두 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그냥 단순히 선호도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겠다. 어,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악필은 그냥 알로이 쓰세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카본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카본이 알로이보다 강성이 더 좋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성이 좋다라는 말이 반드시 내구성이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구성과 강성은 다른 겁니다. 자, 내구성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었을 때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하는 요소고, 강성은 단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킬로그램 per degree. 1도 비틀렸을 때 얼마만큼의 반발력을 만들어내느냐. 이 반발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버텨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1도 꺾였을 때 이 프레임이나 혹은 휠이 그 힘이 가해지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되돌려주느냐. 이게 강성의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알로이보다 카본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행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가 코너링을 하든 에어트리 뭐 윕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럽 혹은 뭐 에어턴 같은 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뭐 에어턴을 돌리고 착지를 하게 되면 자전거가 옆으로 착지하게 돼요. 측방향 힘이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코너링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허브면 알로이 휠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크게 휘어져요. 이게 실제로 다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정도로 크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알로이 휠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휘어졌다가 펴질 때 이게 상대적으로 잘 휘어지는, 강성이 낮다고 했잖아요. 반발력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방향으로 받는 힘의 근원지는 이 그립에서 나오는데, 그립에서 힘을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그립의 크기가 이 휘어질 때 발생하는 이 반발력의 크기보다 더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받았을 때 그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미끄러지지 않고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받았다가 휘청하면서 얘가 돌아옵니다. 반대로 카본 휠은 강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 반발력의 크기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립의 크기보다 반발력의 크기가 더 크다 보니까 이 그립이 접지력을 잃고 순간적으로 밀려 나갑니다. 근데 밀려 나간 순간 이 반발력이 이제 적게 휘어졌잖아요. 각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힘, 아까
킬로그램 퍼 디그리라고 했잖아요. 디그리 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도 같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다시 그립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휘어지다가,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힘이 이렇게 쭉 측방향 힘이 커지다가 한 번 더 이제 갈수록 이 힘 자체가 증가하겠죠. 각도가 점점 다시 커지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립을 잃고 튕겨져 나옵니다. 다시 펴져요. 그리고 이게 정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동안 한 적게는 대여섯 번, 많게는 열대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주행 질감이 발생하냐? 다다다당 하고 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감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로이 휠은 한번 크게 먹었다가 되돌려 휘청하고 돌아오면서 그 이후에 진동이 없기 때문에 알로이 휠의 그 주행 감각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참고로 제 선호도는 알로이 휠입니다. 이 잔진동, 그러니까 자잘하게 타다당 튀는 이 느낌이 좀 저한테는 불쾌하게 다가와서 상대적으로 저는 알로이 휠이 조금 더 선호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카보니를 쓰고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선택하실 때 카본이냐 알로이냐 하는 거, 제가 내용을 빼먹었는데, 저가형,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카본 휠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거는 안 쓰느니만 못합니다. 그냥 중급 알로이 휠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휠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카본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잔진동이 싫으면 그냥 알로이 휠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탄탄한 강성을 느끼고 싶다면 카본 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